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재테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부동산 정보가 참 중요하구나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분석으로 여러분께 고급 정보, 꿀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의 부동산 이슈 및 정보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정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요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지식산업센터 거래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24 리서치팀 정상훈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자, 사무실 매수를 하실 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먼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그 사전적 의미는 네. 그 아파트처럼 그 한 건물 안에 여러 공장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작업장과 그 판매 지원 시설이 그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그 많이 불렸는데요. 네. 그 현재는 그 관련 법률의 그 법정 용어로서 그 지식산업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그 제조업, 그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및 지원 시설 등이 이제 가능하고요. 네. 과거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릴 때는 좀 아무래도 그 제조업체들의 그 입주가 좀 많았는데요. 예전에는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불리면서 이제 IT 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들까지도 그 입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종류가 다양해졌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 선호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하나는 네. 그 입주 시에 그 세제 및 그 금융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임대료나 관리비가 좀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상품으로서 그 선호도를 좀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좀 개인을 임차인으로 둬야 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그 기업을 그 임차인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대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좀 높고 공실률은 또 반면에 낮다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담보 대출 비율도 그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네. 그 대출에 있어서도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요. 세금 혜택도 좀 있고 또 공실률도 낮고 대출도 조금 용이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장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이 거래 데이터를 좀 읽을 수 있으면, 분석을 좀 할 수 있으면 투자할 때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지식산업센터의 그 거래 데이터는 그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말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14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이런 추이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 권역별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추이와 그 향후 투자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식산업센터 거래 데이터는 매매 가격, 임대료, 그리고 임대 수익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과 또 경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권역별로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키워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네, 동반 상승이네요. 어떤 게 동반 상승인가요? 네. 그 서울 지역의 그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구로 가상권역,
그리고 강서 영등포 권역, 그리고 이제 성동 권역 이렇게 세 곳으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네. 그 서울 지역의 2, 4분기 지식산업센터의 그 추이가 그 매매 가격과 임대료 동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동반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네,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했다. 네. 네네네. 자,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네. 하죠. 그 지난 분기 대비 매매 가격은 약 한 4.7%, 네. 그리고 임대료는 한 3.5% 가량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매매 가격의 상승은 그 구로 가산, 그리고 이제 강서, 그 성동권의 그 신축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좀 대거 이어지면서 네. 그 서울 지역의 그 전체적인 그 상승세를 좀 주도하였고요. 2015년도 1분기 이후에 그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임대료는 그 가산 지역에서 그 가격 수준이 좀 높은 임대 물건들이 좀 대거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서울 지역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좀 상승시켰습니다. 과거 5년간 임대료 추이를 살펴보면 네. 그 경기 여건에 따라서 그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소폭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서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네. 소개해주신 지역 중에 구로 가상권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로 가상권역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그 밀집한 그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구로 가상권역의 그 매매 가격은 그 구로가 그 3.3제곱미터당 758만 원, 그리고 가산은 3.3제곱미터당 그 792만 원으로 그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네. 그리고 반면 그 임대료는 구로는 7.6%가 하락했고 떨어졌네요. 네, 네. 가산은 반대로 4.8%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구로 가산 권역의 경우에 그 하반기 그 신규 입주 물량이 좀 다수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구로 가산 권역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네. 그 전망이 좀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현재 추진 중인 그 지하철 신안산선이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네. 그 서부 간선도로의 그 열악한 그 교통 환경도 상당히 그 개선이 되고 또 여의도까지의 그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 구로 가상권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가 가격은 구로는 하락했지만 가산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구로 가상권역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규 물량이 또 풀릴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망이 밝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면,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접근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 가상 권역 분석을 해봤는데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네, 9.9입니다. 자, 숫자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번 키워드는 그 강서 영등포 권역에서 그 강서와 그 영등포 권역이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등포에 대한 그 키워드입니다. 네, 강서 영등포 권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서 영등포 권역은 그 강서와 그 영등포가 좀 다른 추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네. 강서는 매매 가격이 그 3.3제곱미터당 그 812만 원으로 그 지난 분기 대비 7%가 상승하였고 또 임대료는 보합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반면 영등포는 매매 가격 수준은 3.3제곱미터로 기준으로 812만 원으로 그 강서와 좀 동일한데요. 네네. 그 지난 분기 대비로 본다면 그 8.9%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또 9.9%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네네. 그 구로 가산 권역에 그 신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영향으로 좀 보입니다. 네, 구로 가상 권역에 신규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영향으로 인해서 네. 9.9% 임대료가 하락을 했습니다. 강서 영등포 권역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저희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확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네. 자, 어떤 것을 좀 확대를 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 그 확대는 이 지식산업센터로 좀 각광받으면서 좀 뜨고 있는 성동 권역을 소개하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네, 성동권역. 네네. 네. 일단 성동권역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권역을 좀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동일한 2호선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분당선 서울숲역까지,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으로는 화양 사거리까지 네. 권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권역의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73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3.3%가 상승하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임대료는 이번 분기에는 5.8%가 하락한 3.3제곱미터당 4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은 좀 소폭 하락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는 매매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수익률로 현재 이번 분기 수익률인 5.3%는 타 권역 대비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또한 타 권역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요즘 뭐 제 주변에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수역 쪽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내용 좀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성동 권역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주목받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물리적인 거리도 상당히 좀 가까운 편이고요.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 2호선 분당선이나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일단 용이하고요. 네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동대교, 성수대교를 통해서 강남의 여러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네네. 그런 이동의 편리성이 이제 일단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서울숲, 그리고 성수동 카페거리 등 대규모 공원과 생활문화시설이 주변에 잘 갖추어진 점들이 성동 권역이 좀 주목을 받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과 경기권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공급 과잉을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급이 어쨌든 늘어날수록 지역별로 수익률 및 투자 가치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수요 환경을 꼼꼼히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실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한 관련 규정도 좀 유의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수요 환경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관련 규정도 유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거래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정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다반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전세 자금은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도 걱정이 조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보증금을 내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네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아이고, 네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가진 세입자들을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에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보증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고요. 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내가 가입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임차인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전세 사시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가 조금 좋은 정보,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 보증보험은 가능한 상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쉽게 저희가 이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주거용. 네, 네네.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보증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뭐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신청은 그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전세의 그 전세 계약 기간이 그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1년이 넘기 전에 네, 신청을 맞습니다. 하시는 게 좋다. 네,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보증금의 보증의 그 한도는 네. 이건 조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주택 가격,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전세에 들어가 있는 그 집의 그 주택 가격에서 네. 내가 낸 전세 보증금보다 네. 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담보 채권을 이제 제외한 금액이 있다는 이제 그 보증 이제 한도가 되겠고요. 네.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그 신청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택 가격이 되겠는데요. 그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고시하는 그 공동주택 가격의 150%나 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곳에서 조사한 그 주택의 그 시세 금액 중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네, 뭐 보증 한도, 보증 내용 같은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 체크하셔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전세 보증 보험이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됐다고 해요. 하지만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자, 새로워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의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그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눈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다행히 네네. 2018년도 2월에 이 동의 절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달라진 점들은 네. 그 전세 보증금 한도도 그 수도권은 7억,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이제 5억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 보장을 받는 범위도 그 단독 다가구 그 선순위 채권 한도 에서 그 80%까지 그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해서 그 보증료 할인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그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은 그 40%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됐고 할인 혜택들도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증료가 있을 것 같아요. 보증료 관련된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내듯이 이제 네. 보증료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이 보증료의 그 계산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일단 그 내가 보증받을 금액,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 적용할 보증료율,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보증받고자 하는 그 기간, 네.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보증료율은 그 이제 아파트하고 그 외 주택이 좀 다른 보증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그 외 주택은 좀 다르게 네, 맞습니다. 적용을 받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네. 내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그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에 그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해보면 네네. 내 전세 보증금 이제 3억 원에 네. 그 아파트 보증료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연 0.128%입니다. 그거를 이제 곱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세 기간이 이제 2년을 잡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76만 8천 원이 그 보증료로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보증료는 그 92만 4천 원이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단 그 보증료는 그 해당 주택의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따라서도 그 할인이 좀 적용될 수 있고 네. 그 임차인이 개인이냐 아니면 기업이냐에 따라서 좀 요율도 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 보셔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그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은 뭐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지만 네. 6개월씩 분납해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요 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보증료도 굉장히 목돈인데 분납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보증료를 계산하실 때는 보증 금액, 보증료율, 그리고 기간 확인을 하시고 내 보증료율은 얼마인지 같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보증 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그 두 곳의 일단은 뭐 공통점은 그 보험을 이제 들 수 있는 대상과 그 보험 기간은 일단 동일합니다. 네. 이제 차이점은 임차 보증금액 한도하고 그 보증료율이 좀 다른데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해서 그 서울보증보험이 그 임차 보증금 한도가 좀 높습니다. 또 대신 그 보증료율 또한 다소 좀 높은 편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네. 임차보증금 적용 기준과 일단 한도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이 구분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하고요. 수도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제 5억 원이 이제 그 보증 이제 금의 이제 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의 형태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외 물건으로 좀 구분을 하고 일단 그 한도가 아파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주택 유형에는 이제 10억 원까지가 이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차이점이 임차 보증금의 한도 그리고 보증료율이 다르다고 하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비슷한 다른 상품은 없을까? 다른 뭐 제도는 없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사한 상품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먼저 말씀드린 네. 그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의 경우에는 그 한 가지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일반 시중은행에서 네. 내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불가. 네, 전세자금 네네. 대출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그 나온 것이 그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입니다. 네. 이 상품은 그 전세금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하고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그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일단은 납부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지급한 임차인은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과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상품이고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하고 그 대출된 보증금의 반환을 네. 다시 또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굉장히 용이한 제도인 것 같아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전세 자금 보증이 그 담보된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아주 동일한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요. 네. 그 전세 자금 대출하고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나에게는 어떤 상품이 더 잘 맞고 유리한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이제 반환 받을 때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네.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증금 이제 반환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간혹 좀 이런 사실을 좀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계셔서 그 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렇죠. 네. 이사 계획을 잡거나 네.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낭패를 좀 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도 네. 실제로 이 전세금이 반환되는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서 이사 일정이나 자금 계획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 계약 만료일에 새 집에 그 돈을 받아서 또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서 좀 유동적으로 날짜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네. 네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조금 챙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연구원님,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동산 픽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또 관심들이 어쨌든 이제 맞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네네.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런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많이 하시는 게 또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좀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때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어떤 이제 분양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실제 오피스텔을 가서 보면 건물 외관이나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봤을 때 형태는 동일하지만 이게 사실은 물건 유형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좀 나뉜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심지어는 이제 한 건물 내에서도 그 뭐 상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저층부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분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도 좀 높고 네. 분양가도 좀 다소 저렴한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분양을 할 때는 그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분양가 총액 자체가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 지분이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내가 주차를 할 때 뭐 주차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많은 유형은 아니지만 요즘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그 분양 상품도 오피스텔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그 법적 기준이나 운영 형태, 그 주차장 등 이 지분들이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물건인지 정확히 알고 그 각각의 그 장단점을 좀 살펴서 그 적합한 상품을 좀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연구원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